사피엔스의 뇌가 어떻게 커졌는가? 당연히 자연 선택이 그렇게 했다고 여겨지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뇌가 커졌거든요. 또 양성 선택된 유전적인 변이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얼추 100개가 넘습니다. 사피엔스 뇌의 확장에 기여한 것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유전자는 10개 이상 있습니다. 이들은 뇌줄기 세포의 활동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을 뉴런과 악교세포로 채우게 했습니다. 또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 형성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독립적으로 진화한 수십 개의 유전적인 변이들이 사피엔스 한 종에 모일 수 있었는가? 호미닌의 진화 과정에서 뇌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유전적 변이들은 줄곧 선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방향 선택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유성생식 덕분입니다. 유성생식은 여러 개 유익한 유전자를 한 곳으로 모아 자연 선택받게 합니다. 아빠가 유형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엄마가 다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두 유전자 모두를 가진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유익한 유전자 여러 개를 몰아가진 개체가 나타나는 거죠. 유성생식의 반대급부로 좋은 조합이 깨진 개체가 태어나지만 이들은 대체로 집단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합니다. 따라서 유성생식의 장점을 10분 살려 큰 뇌를 가진 개체가 계속 선택되려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빠른 번식 속도에 기인한 자손수 증가입니다. 이번 진화 13번째 동영상은 호미닌의 바람기가 뇌발달 관련 유전자들을 사피엔스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했다는 가설을 다룹니다. 특히 호미닌 여성의 바람기는 어느 유인원 계열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으로 우리 사피엔스의 자손수 증가를 크게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기에는 호미닌 여성의 먹거리 확보 행동에서 진화한 모험적인 심리 기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동물을 이용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바람기라는 용어는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색탐 행동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험적인 탐험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뇌의 성장과 함께 도파민에 의한 쾌락 중추의 보상 회로망과 전두엽의 전략적 사고 회로망이 견고해진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사피엔스 남성이 자신의 예술성을 상대 여성에게 뽐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호니니스 즉 섹시함의 과시입니다. 여성의 표정 역시 호니니스입니다. 호니니스, 바람기는 뇌 용량이 갑자기 증가한 이렉투스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들은 오래 달리기에 적응하였기에 새로움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성적 접촉 기회를 넓혔습니다. 때문에 이렉투스 후손은 유인원에 비해 성적으로 매우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렉투스가 분주히 돌아다녔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성적으로 활발했는가? 호미닌 이렉투스 남자의 호니니스는 유인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디폴트 값입니다. 사피엔스에서는 성공적인 짝짓기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가 더 있을 뿐이지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남자의 호니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성 파트너의 수용 자세입니다. 호미닌 여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신의 배란기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발전기가 사라지고 언제든지 남성 파트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호미닌은 자식 생산 목적 이외에 뇌를 만족시키기 위한 섹스가 가능해졌고 결과로 자식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포유동물 대부분은 외성기의 팽창 등으로 발전기 상태임을 광고하지만 호미닌은 두발 걷기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배란기를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란기 은폐의 적응적인 측면을 강조한 여러 진화 가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설은 일부 다처제 하에서 분산되는 남편의 투자와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섹스로 투자를 보상한다는 겁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 해석이기에 나중 남편을 집에 묶어 두려는 요량으로 진화했다고 변형됩니다. 집에 진중이 있지 않으면 당신만 손해야. 네 자식 없을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자식 살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는 남편에게 임신 날짜를 모르게 함으로써 태어난 자식이 너의 자식이라고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끄는 매력이 호미닌 여자의 호니니스입니다. 배란기에 있는 여성은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많이 있으며 또 여자는 경쟁 상태에 있는 여자가 배란기에 있는지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란기 은폐는 같은 사회에 속하는 여자로부터 질시와 반목을 피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가설이 최근 등장합니다. 직립한 호미닌은 유인원에 비해 미숙한 상태로 자식을 낳습니다.
결과로 길어진 육아 기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발달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최근 발표되었고, 진화 7번 동영상 도구 제작과 뇌발달 편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호미닌 엄마는 배란기 은폐로 자식 나이 터울을 짧게는 1년 반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침팬지 자식의 나이 터울은 4년 반에서 5년입니다. 더욱 초보 엄마는 이모나 할머니로부터 자식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유아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유 무월경 기간이 단축되어 다음 임신 터울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식 생산에 관한 한 침팬지는 넘볼 수 없을 만큼 호미닌은 빨랐습니다. 여성의 파트너 탐색 행동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탐험 행동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GRB10과 NESP55는 생쥐의 먹이 찾기 행동과 탐험 행동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유전자는 동물의 섹스에 따라 활성이 다릅니다. GRB10과 NESP55는 성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각인 유전자들입니다. 쉽게 각인 유전자라 함은 엄마나 아빠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전자를 말합니다. GRB10은 아빠 쪽 이익을 대변하는 유전자로서 엄마는 이 유전자의 자물쇠를 채워놓은 상태로 자식에게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 엄마는 GRB10 유전자 활성을 아빠에게 양보하는 거죠. 한편 NEAP55는 엄마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전자로서 아빠는 이 유전자를 잠가놓은 상태로 자식에게 전달합니다. 아빠 쪽 이익을 대변하는 유전자 GRB10은 위험을 회피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반면 엄마의 이익을 대변하는 NEAP55는 모험적이며 절제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남자는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이며 여자는 인내심과 절제된 행동을 보이는가? GRB10과 NESP55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쪽 GRB10 발현이 우세할 경우 조급하며 충동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즉 여자라도 아빠 쪽 GRB10이 우세하면 참을성 없고 충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엄마 쪽 NESP55가 우세하면 인내심과 자제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두 동물을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 추측하는 겁니다. 사실 각인 유전자들의 활성이 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실험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들 탐험 유전자 각인의 진화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미닌 여성은 임신한 자식을 향한 유전적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긋한 상태에 있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큰 보상을 위해 짝짓기에 계산적이며 또 모험적입니다. 모험성은 자식을 위한 먹이 찾기 행동에서 두드러집니다. 적극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며 광범위로 탐색 범위를 넓힙니다. 반면 호미닌 남성의 자식에 대한 유전적 투자 결실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유전적 투자에 대한 실패를 너무 염려한 나머지 조급하게 약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결실이 예측되면 즉각적으로 베팅합니다. 짝짓기와 관련하여 수컷은 충동적이며 소심하게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반면 암컷은 계산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진보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수성은 아빠 쪽 라인을 타고 흐르며 진보성은 엄마 쪽 라인을 타고 흐르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강조합니다. 사피엔스 진화의 특별함은 바로 바람기에 있습니다. 바람기는 호미닌 남자의 색을 탐하는 행동과 여자의 수용성 진화에 근거를 둡니다. 바람기는 또한 새로움을 추구하며 어디론가 떠나 새로운 만남을 바라는 심리의 진화에 기반을 둡니다. 여기에 호미닌 여자의 자식을 위한 먹이 찾기 행동에서 출발한 모험 성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미닌의 섹스 라이프 특성은 뇌가 커지지 않았으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호미닌의 바람기는 유인원 계열이 근접할 수 없는 자손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뇌발달 변이 유전자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진화 14번째 동영상은 호미닌 조상은 과거 90만 년 전 즈음 멸종 직전까지 갔었으며 그 과정에서 뇌가 커진 우수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집단만이 시련기를 넘겨 사피엔스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다룹니다. 이는 최근 과학자들이 사람의 유전체에 남겨진 고난과 근친교배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체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반수 유전체의 수는 23개인데 침팬지를 포함 유인원 유전체는 24개입니다. 1982년 사람의 입원 염색체는 유인원 계열에서 2개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붙어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이후 2005년 침팬지 전체 유전체를 읽은 후에 확실시됩니다. 여기 세포 분열 과정에 나타나는 염색체 쌍을 보면 센트로미어 중심절은 각 염색체 중앙에 자리하며 염색체 쌍의 결합과 분리에 중요한 DNA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말단에는 텔로미어라는 DNA 염력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독특한 반복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 염색체 끝에 있는 중요 유전자를 보호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2개의 염색체가 기계적으로 붙어 만들어진 사람의 입원 염색체는 센트로미어 2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융합 염색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센트로미어 2개 중 하나는 작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 2배로 늘어난 텔로미어의 반복 염기 서열은 유전체 폭제와 분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퇴화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입원 염색체와 유인원 계열 2개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분석해보니 유전자들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 유전자들의 위치는 고릴라나 오랭보다는 사람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인원들 사이 센트로미어 위치가 다르며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체 진화 과정에서 센트로미어 부근은 다이나믹하게 변했다는 이야기죠. 염색체 융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불활성 센트로미어는 원래 DNA에서 점차 퇴화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 즉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도 사피엔스와 비슷한 퇴화된 센트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따라서 염색체 융합은 사람과 네안데르탈인이 분지하기 전인 70 내지는 8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한편 융합 부위를 분석해보니 단순하게 텔로미어 끝과 끝이 붙은 게 아니라 마주보는 텔로미어 영역이 잘려나가고 변형되어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로버트소니안 전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융합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부근 DNA를 분석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전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사람의 입원 염색체 생성은 유전체 진화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염색체 융합은 언제 일어났는가? 과학자들은 두 염색체 융합 지역 부근의 DNA 염기 서열 변화 다이나믹스로부터 언제 융합이 일어났는지를 계산합니다. 생물 정보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과학자들마다 고유의 분석 알고리즘으로 추측한 연대는 다 다릅니다. 대체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400만 년 전 이전, 그러니까 아르디피테쿠스 시절에 일어났다고 추측합니다. 그럼으로써 호미닌 계열과 침프 계열 사이에 완전한 생식 격리가 일어나 독자적인 진화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100만 년 전에서 30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융합 이후로 호모종이 진화했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최근 바르샤바 대학 연구진은 보노보 유전체를 포함하여 분석 데이터량을 늘리고 향상된 분석 알고리즘으로 염색체 융합은 9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로는 어느 주장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르샤바 연구팀의 결과를 수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할 겁니다. 염색체 융합은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메커니즘 측면에서 첫째, 어떻게 일어났는가? 둘째, 어떻게 두 센트리오미어 중 하나만 불활성화됐을까? 셋째, 융합 부위에 새로운 유전자나 발현 조절 부위가 생성됐는가? 사실 그 영역에 RNA 전사물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과연 기능을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는 번식 생리 측면에 있습니다. 염색체 수에서 변이를 가진 개체, 여기서 47개 염색체를 가진 개체는 다음 세대 정자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체로 불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호미닌은 불임 상태를 벗어나 자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설령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48개 염색체를 가진 개체보다 월등한 번식력과 자식 생산력을 가져야만 46개 염색체를 가진 개체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을 터인데 과연 그러했는가? 이와 같은 수수께끼나 의문점에 경도된 지적 설계론자들은 사람의 입원 염색체는 침팬지 염색체의 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부정하고 본래 그렇게 디자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48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에서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으로의 진화 시나리오를 구성해 봅니다. 염색체 48개를 가진 호미닌 남자의 정자 생성 과정에서 두 염색체가 붙어버리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24개 대신에 23개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생성됩니다. 이 정자는 24개 염색체를 가진 난자를 수정시켜 47개 염색체를 가진 남자 호미닌이 태어납니다. 이 남자 호미닌은 일부 다처제 하에서 염색체 48개를 가진 여러 여자 호미닌과 짝짓기하여 자식을 생산합니다. 많은 자식은 유산되지만 간혹 47개 염색체를 가진 아들과 딸이 태어납니다. 이들 이복 형제와 자매가 짝짓기하여 46개 염색체를 가진 아들과 딸이 태어납니다. 연이어 46개 염색체를 가진 이복 형제와 자매들끼리 결혼하여 46개 염색체를 가진 자손의 수를 계속 늘립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적어도 3세대 동안 능동적인 근친교배가 있어요.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이 본격적으로 자손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먼 호미닌 조상은 근친교배를 감행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가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 46은 호미닌 48에 비해 숫작으로 한참 열세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숫작 열세를 극복하려면 호미닌 46은 호미닌 48에 비해 생존 능력과 번식 능력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과연 그러했는가? 이번 염색체에서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있는가? 현재로는 모릅니다. 동물계에서 근친교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또 유전적 혹은 행동적으로 피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이 근친교배를 통해서라도 진화해야만 했을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호미닌 조상은 근친교배를 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는가? 목적성이 가미된 먼저 질문보다는 나중 질문이 합당해 보입니다. 2023년 중국 과학자들은 우리 호미닌 조상은 93만 년 전부터 거의 12만 년 동안 심한 고난의 시기를 겪으며 멸종 위기까지 갔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소위 인구 병목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로 현존하는 3,154명의 유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양이 많고 충실도가 높아 지금까지 숨겨졌던 유전체에 남겨진 인구 병목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 병목은 시간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이 변하는 양상을 분석하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임을 절감합니다. 연구자들은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은 병목 과정에서 나타났고 병목 이후 생태계 지배종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그림은 연구의 결과를 잘 요약한 것으로 병목 이전 인구는 9만 8천 정도에서 출발하여 심할 때 1280명까지 줄어듭니다. 호미닌은 11만 7천 년 동안의 실현기를 인구 2,000명 정도로 버텼습니다. 이들은 시족 단위로 격리되어 지냈기 때문에 근친교배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염색체 융합이 일어나 호미닌 2번 염색체가 만들어졌고 46개 염색체를 가진 호미닌 46이 등장합니다. 호미닌 48은 병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집니다. 병목을 어렵게 통과한 호미닌 46은 생태계 지배종으로서 적응 방산하며 종분화합니다. 이들 중 일부가 형태적인 인간화를 이룬 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사피엔스 진화의 인구 병목이 주는 의미는 우수한 집단으로 생태계 판가리에 있습니다. 병목과 같은 유전적 부동은 자연 선택과 더불어 진화를 유도하는 주요 메커니즘이지만 자연 선택과는 다르게 소규모 집단에서 작동하여 비적응적 진화를 견인합니다. 그런데 100만 년 전 인구 10만의 호미닌 집단도 장기간에 걸친 환경 실현은 병목과 같은 유전적 부동을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자연 선택도 함께 진행되어 생태계는 생존 능력과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호미닌으로 판가리 되었습니다. 사피엔스의 진화는 우수한 집단에서 새로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우수성은 뇌확장 유전자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실현기의 터득한 사회적 협동에 기인하는지 앞으로 연구할 주제입니다. 병목을 벗어난 호미닌 46은 호시절에 적응 방산하여 뇌가 한참 커진 호모 하이델버겐시스로 종분화합니다. 하이델버겐시스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사피엔스의 공동 조상으로 간주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피엔스의 조상은 93만 년 전부터 12만 년 동안 장기간으로 진행된 환경 실현으로 멸종 직전까지 갔었지만
근친교배로 명맥을 유지했던 유전적으로 우수한 집단입니다. 이번 진화 15번째 동영상은 큰 뇌를 가진 사피엔스 계보가 지속적으로 뇌를 키우는 과정에 작동했던 자연선택 압력을 다룹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보지만 그중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환경 도전이 사회적 소통 압력에 우선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병목 이후 등장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70만 년 전부터 30만 년 전까지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화석은 연대에 따라 이렉투스에 가깝기도 했고 사피엔스에 가깝기도 했기에 과학자들은 하나로 그룹 짓는 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의 뇌용량은 평균 1250cc였고 눈두덩 뼈가 유난히 붉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스에서 발굴된 페트랄로나 화석의 얼굴은 사피엔스처럼 편평하지만 두개골은 이렉투스처럼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2023년 그리스의 화가는 페트랄로나를 아주 멋진 남성으로 그려냅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은 처음으로 추위에 적응한 종으로 유럽으로 진출하여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했으며 시베리아와 동북아 지역으로 진출한 일부 종은 데니소바인으로 진화했다고 여겨집니다. 1979년 중국에서 발견된 달리인은 하이델베르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하얼빈 지역에서 발굴된 14,600년 전의 드래곤맨 역시 하이델베르크인의 후손일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 머물렀던 종은 사피엔스로 진화했으며 이들을 호모 보도엔시스라 따로 학명을 부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한 하이델베르크인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인은 아주 건장했으며 움막을 짚고 살았고 창을 사용하여 대형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유전적인 우수성을 갖춘 큰 뇌를 가진 하이델베르크 계보는 지속적으로 뇌를 키워 30만 년 전 즈음 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어떻게 큰 뇌를 가진 계보가 줄곧 선택되었는가? 인류학의 난제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뇌를 가졌다고 성공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으로 사람의 경우 용량은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씁니다. 쉴 때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사람이 어느 동물에 비해 어릴 적 성장이 느린 이유는 뇌의 성장과 발달의 비용을 많이 치르기 때문입니다. 뇌 발달을 위해 번식을 늦추는 것이죠. 사실 큰 뇌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맛교환입니다. 만약 번식이나 큰 몸집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큰 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진화는 에너지를 잡아먹는 뇌를 선호했습니다. 도대체 왜? 큰 뇌의 진화를 이해하려면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설계도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즉, 자연 선택이 무엇을 대상으로 작동했는가를 알아내는 것으로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획득에 중점을 둔 환경 극복 가설로 먹거리를 찾거나 사냥, 식용 및 조리 정보를 위해 큰 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협력이냐 경쟁이냐의 기로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큰 뇌가 필요했다는 사회적 필요성 가설입니다. 셋째, 문화적인 것으로 지식 축적과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큰 뇌가 필요했다는 문화 가설입니다. 이들 셋 모두가 자연 선택의 대상이지만 과학자들은 무엇이 먼저인지 혹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각 요인들이 혼합되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 선택이 협동에 치중하면 큰 뇌를 가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뇌를 이용하면 굳이 내가 부담스러운 뇌를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회적 곤충인 개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선택 압력이 조금 다르게 작동해도 다른 경로를 따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할당을 몸집 키우는데 조금 더 치중했다면 사람의 뇌는 지금 정도로 커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화 압력이 보다 중요했을까? 지금까지는 여러 다른 동물의 뇌 크기를 비교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뇌 활성과 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후 큰 뇌와의 연계성으로 추론하였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검증 가능한 실험이 불가능할 때 인과관계는 상관성으로 귀납 추리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지금 상태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더 연구를 해야 한다로 끝을 맺습니다. 수학 모델링은 이러한 실험적 난제를 극복하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영국 세인트 앤드류 대학 연구팀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델을 설정할 때 조건이 중요한데 연구자들은 자연 선택 압력이 하나는 에너지 획득에 있다는 가정과 다른 하나는 사회적 소통에 있다는 가정, 양극단을 설정하고 큰 뇌를 가지는 것과 큰 몸집을 가지는 것에 대해 대사적 비용과 이득을 분석했습니다.
또 둘 사이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결론은 에너지 획득, 즉 먹고 살기 위한 환경 도전이 큰 뇌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피엔스가 큰 뇌를 가진 데에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급변하는 환경 압력이 사회적 스트레스보다 더 크게 작동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질문 하나를 하게 합니다. 사바나에서 어려운 환경을 공유했던 다른 동물들은 왜 큰 뇌를 가지지 못했는가?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피엔스 조상에게만 배움과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적 요인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통에 대한 압력 역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델링은 실체를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체는 한참 복잡하고 여러 요인들이 대목임 조절을 받기 때문에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진화 관련 난제에 이만큼 명료하게 결론이 도출된 모델링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먹거리 변화와 뇌의 크기 증가와의 상관성을 주장하는 논문이 2021년 발표됩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렉투스는 대형 동물을 사냥하며 고지방 섭취가 가능해져 뇌를 크게 할 수 있었다. 이후 대형 동물 남획과 기후 변화로 그 수가 줄어들자 작고 날쌘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더 큰 뇌를 가진 호미닌이 선택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30에서 40만 년 전 사이에 큰 동물의 수가 줄어들면서 사피엔스가 나타났고 생활 양식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주장을 우리의 스토리에 맞추면 대형 초식 동물들도 병목을 통과하면서 개체수가 줄었고 하이델베르크인들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고 함께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빈자리는 사피엔스로 채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 해결이 사회적 소통보다 뇌를 크게 하는데 우선했다는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은 먹거리 부족을 가져다주는 환경 압력을 도구로 극복합니다. 도구는 초식 위주의 삶에서 육식을 가능하게 했고 보다 큰 뇌를 허용했습니다. 소통의 장이 열리고 뇌 발달을 촉진해 지능이 높아집니다. 높아진 지능은 도구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이는 다시 음식의 다변화와 함께 협동 사냥을 가능하게 합니다. 뇌의 용량은 더욱 커지고 사회적 지능이 높아집니다. 아프리카의 변화무쌍한 환경은 사피엔스를 그들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주는 진화 압력에 굴하지 않을 정도로 단련시켰습니다. 사피엔스는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단련된 네안데르탈인보다 높은 환경 탄력성을 가지고 지구 곳곳에 퍼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